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코스피의 현재 위치를 숫자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리포트가 또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2월 4일자 리포트인데요. 원래는 제가 지난주 주말에 좀 요거 리포트를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마침 좀 우연의 일치인지 요 리포트 기준으로 당시 코스피가 그 3098이었는데 우리가 명절 전에 마무리가 된 게 3100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수준에 놓고서 비교를 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좋은 리포트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과연 거품인가 아니면 코스피는 거품이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요 메리츠에서 요 강봉주 애널리스트랑 이정인 연구원 요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시가 기간 조정 중이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3000에서 3200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최고점 3266까지 갔다가 3100에 딱 멈춰있는 상황이죠. 근데 기업 이익이 개선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볼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품이라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이게 진짜 거품이 맞을지 그 부분을 꼭 숫자로 한번 보고 가면 좀 더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비슷하지 않나요? 마음으로는 이건 거품 아니다. 충분히 더한 코스피 3,500, 4,000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성적으로 봤을 때 진짜 그게 타당한 숫자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다들 공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 그걸 이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보시면 일단은 한국이 이익 개선폭에 비해서 PER 상향폭이 글로벌 대비해서 낮다. 이 부분을 체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PER은 뭐냐면요. 내가 버는 돈 대비해서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PER이 높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내가 버는 돈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내가 번 돈 대비해서 주가가 좀 낮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PER 상향폭이 우리나라는 글로벌 대비해서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돈을 점점 더 많이 벌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글로벌 대비해서는 상승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연초에 코스피가 갑자기 급등을 했잖아요. 삼성전자 급등하는 거에 힘입어서.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대비해서 너무 이제 거품이 꼈다.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좀 숫자를 안 본 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PER 상향폭은 글로벌 대비해서 낮습니다. 더 못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상대평가로 해야죠. 절대평가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돈을 이익 개선폭이 너무너무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슈퍼사이클이 올 거라고 얘기하는 반도체,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시장이 열리는 2차전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제일 최고 잘 나가는 업종들인데 요거의 탑을 다투는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쵸? 삼성전자 두말하면 입 아프죠. 2차전지 관련해서도 완성 배터리 업체들, 그 다음에 해외 쪽에도 공급하는 그런 소재 업체들도 정말 좋은 업체들 많고요. 이런 것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 개선폭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거 대비해서 주가는 안 오르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같은 내용이라서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코스피 12개월 예상 PER. PER을 따질 때는 이제 실적을 1년 정도 땡겨와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12개월 예상 PER은 1년 정도 땡겨온, 그러니까 1년 정도 앞선 실적을 미리 반영해서 주가에 녹아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는 요 2017년에서 19년 요때는 11.4배 정도 됐대요. 근데 지금은 PER이 13.8배다. 그럼 상대평가로 봤을 때 요때보다는 주가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18배에서 23.2배가 됐대요. 이거 계산기로 한번 때려볼게요. 제가 좀 때려보는 게 좀 기억에 남아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3.8, 11.4 하면은 한 21% 정도 더 올라온 상황이지만 미국은 23.2, 그 다음에 18 나누면 거의 한 30% 가까이 지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주가가 못 따라왔습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다가 여기 이제 명절 전에 이제 명절 일주일 전에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리포트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증시가 다 높게 이제 달릴 때 명절 리스크 때문에 못 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 벌어졌어요. 격차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그것도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요 분들이 쓰신 같은 리포트인데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요 이정현 연구원께서 이제
2월 10일 날 올려주신 리포트인데요. 보면은 이익 전망치 상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익이 예상보다 우리가 너무 좀 겸손했다. 실제로는 이익이 더 나올 것 같다. 마찬가지로 20년 4분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 나오는 숫자조차도 더 좋아지고 있다. 요 얘기입니다. 요거는 지금 영업이익은 그렇고 순이익이 지금 이렇다는 건데,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상치보다. 왜 그러냐면 정기 보수가 됐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연말에 몰아서 때려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예상치보다 발표치가 한 30에서 40% 정도 더 적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평균보다도 그 폭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온 돈이 생각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도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면 그 내용도 들어있어요. 한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그래서 절대 상대평가로 봤을 때는 우리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PER 상승이 이제 저금리 기조의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큰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PER이 높을 수 있는 원인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낮을 때, 금리가 낮을 때 PER이 높아지는 게 정당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뭐 1년 뒤에 수익을 끌어올려고 할 때는 그 기준 요 R이라는 숫자, 할인율을 대비해서 끌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뒤에 110원을 벌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시점으로 땡겨 오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점에 100원은 1년 뒤에 110원과 동일하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이제 10%가 되겠죠. 그러니까 R이 10%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년 뒤에 내가 110원 벌어오는 게 확실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점으로 땡겨오고 싶어요. 근데 이 할인율이 10%가 아니라 1%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100원보다, 그러니까 110원 또 계산기 한번 써볼까요? 110원을 1%니까 1.01로 나누면 얘는 109원이 되겠죠. 거의 손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R이 높으면 높을수록 1년치를 땡겨올 때 얘가 손실 보는 정도가 더 심합니다. 근데 얘는 109였죠. 근데 만약에 요 R이 제로 금리가 돼가지고 거의 0에 가까워졌다. 그러면 110을 땡겨올 때 손실 거의 없이 그대로 그냥 땡겨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에 비해서 요 이자율이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는 주가에 더 높은 수치만큼 반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미래 수익을 땡겨오는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고퍼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점점 높아지는 거는 그 지금 PER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증시들은. 왜 그러냐면 이자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이자율 엄청 높았는데 지금 계속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됐고, 코로나 때 특히 이제 뭐 제로금리니 뭐니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퍼가 정당화되고 있는 거를 이걸 가지고 거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예상 EPS 한번 볼게요. EPS는 뭐냐면 주당 순이익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돈을 얼마나 벌어오는가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EPS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한 주당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오는 거니까 주가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요때랑 비교하면 조금 이건 무리가 있고요. 요때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요때랑 비교를 해볼게요. 18년도, 19년도. 19년도 12월달이 이 정도 되잖아요. 요 수준이랑 비교했을 때 EPS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주가를 봤을 때는요, 이 수준이 더 높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막 뚫고 EPS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오긴 했네요. 진짜 미세하게. 근데 이거는 그 1년치 전망 땡겨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전혀 거품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품은 IT버블 이런 때 좀 이따 뒤에서 그래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게 나와야 거품이지. 이거 가지고 이걸 거품이라고, 이거 앞으로 더 좋아질 게 뻔하니까 주가는 당연히 더 올라오겠죠. 이걸 두고 거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그래요. 뒤에서 보다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해외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별 EPS 추이, 우리나라 이때 다 비슷비슷하게 출발했습니다. 그죠? 다 비슷한 수준이었죠? 근데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주당 순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날 정도로 이렇게 갭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만큼 주가가 남들보다 더 많이 올라야 돼요. 근데 더 많이 못 올랐다 라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그래프로 봐도 우리나라 증시 지금 저평가 맞습니다. 옛날이랑 비교해도 상대평가로 봐도요. 국가별 PER로 보셔도 네, 뭐 절대 뭐 우리나라 PER이 더 높은 상황이 아니죠. 이 그래프 보셔도 네,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뭐 한국, 미국, 대만, 인도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대만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죠? 반도체 공부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좋으면은 뭐 다른 주변 회사들도 다 좋잖아요. 반도체 관련된 거는 뭐 원희가 EPS나 뭐 후공정인 뭐 LB세미콘이나 우리의 FST나 뭐 다 좋잖아요. 대만도 TSMC가 좋으면 다 좋아요. 그래서 이익 전망치가 상향 지속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2차전지, 자동차 뭐 다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EPS가 순상향이 되는 회사 수 비율이 네, 우리나라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냥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돈을 더 벌어올 것 같다는 좋은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냥 한국이 있으니까 이것만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금 2021년, 22년 다 최상단이죠. 우리나라 수준이 제일 높습니다. 2022년 이건 증가율이니까 2020년은 완전 망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2020년 마저도 좋아요. EPS 증가율이. 그리고 요때 대비해서 21년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뭐 정말 좋은 수준이고요. 프랑스는 이제 완전 개판이었으니까 이거 대비해서 좋아 보이는 거고요. 실제 좀 정상적인 비슷한 수준의 국가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가장 실적 개선율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업종별 영업이익 증가율 요걸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지금 호텔 레저 이런 쪽이 좀 눈에 띄어요. 근데 이거는 증가율이니까 상대평가잖아요. 얘도 코로나 때문에 워낙에 망한 애들, 코로나가 좀 회복이 되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애들,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쵸? 기존에 너무 망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쪽도 관심을 두고 이제 투자 포인트로 잡는 분들 계신데 뭐 나쁘지 않은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조금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려면 저도 이제 굉장히 좀 보수적인 투자자에 속하거든요. 제가 보수적인데도 코스피는 뭐 3,500 이상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 이런 숫자 기반이에요. 여튼 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지금 시점에 미리 들어가기보다는 예, 좀 실제로 코로나 백신도 접종이 되고 부작용이 안 나온다, 확실히 좋아질 것 같다 라는 의견이 나오면 그때부터 좀 접근하시는 걸 제 보수적인 입장에선 추천을 드려요. 뭐 조선도 좋고 반도체 증가율이니까 조선도 2020년 전까지 완전히 좀 심각하게 안 좋았었죠. 그죠? 그래서 좀 좋은 편이고 반도체 좋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애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자동차도 2021년에 정말 좋고요. 전반적으로 뭐 에너지 얘도 이제 뭐 유가가 개박살이 났으니까 요거 대비해서 2022년도에 많이 좋아질 거다 이 얘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개별 종목을 고르는 이유는요, ETF 이런 거 안 하고 개별 종목을 고르는 이유는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결국 이 코스피 얘보다 더 높은 애들을 높은 업종을 공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찾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뭐 건설주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눈여겨보는 쪽은 이쪽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네, 반도체는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글로벌 대비해서 한국의 저평가 매력은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쵸. 보통적인 PER만 가지고 고평가 노브 연하기에는 뭐 하다. 근데 그마저도 PER 지표로 봐도 고평가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13.8배거든요. 1년치 전망 땡겨온 게. 근데 이 코스피 밴드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얘를 갖다가 똑같이 1년치 땡겨온 그 지표를 그냥 여기서 더 올린 것도 아니고요. 13.8배 그대로 유지를 해도요. 2021년 12월 올해 연말에는요. 코스피가 3,700까지 가야지 그냥 똔똔인 거예요. 같은 수준. 예상 실적이랑 비교했을 때. 만약에 조금만 더 상향이 돼서 한 15배 정도 되면 코스피 4,000도 나올 수 있는 숫자고요.
글로벌 숫자랑 대비했을 때는 15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수준이랑 같은 수준으로 유지만 돼도 3,700 정도가 정당화되는 그런 엄청난 실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는 어차피 박스피라서 못 간다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 박스피까지 고려된 상대적인 숫자가 13.8배입니다. 그리고 같은 수준만 유지해도 3,700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넘어갈게요. 네, 공교롭게 2월 2일날 종가 이 리포트 기준으로 봤을 때 3,096인데 우리 그 명절 전에 마무리된 게 3,100이니까 비슷한 수준이죠.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매력 상위 업종은 자동차, 반도체, 소프트웨어, 증권. 네, 증권은 이거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 영향이 굉장히 크죠. 이제 주식 수수료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용 매매하는 그 이자 수수료도 그렇고, 그런 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은 뭐 주식 투자 평생 하실 분이라면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업종이 반도체인데, 그리고 자동차도 2차 전지 쪽인데, 이것도 뭐 이제 앞으로 향후 한 10년 혹은 그 이상을 이끌어갈 우리나라 먹거리 중에 하나니까 이 두 개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한 번 공부하고 그냥 증권 이런 거는 만약에 이게 꺾이면 그럼 그때 좀 다시 써먹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한 번 공부를 해놓으면요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기술이 더 추가가 되고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이제 트래킹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요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어요. 글로벌 성장주랑 가치주 상대지수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성장주랑 가치주, 이제 뭐 이걸 정의 내리시는 분들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PER이 높으면 성장주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장주, 그리고 가치주들은 상대적으로 PER이 낮은 것들을 가치주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PER 기준으로 상위 50% 이걸 성장주로 얘기를 하고 뭐 하위 뭐 50%를 가치주라고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기준이 다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어쨌든 상대 지수를 봤을 때 이게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성장주의 상승률이 가치주보다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좀 의미가 좀 다르긴 한데 갈론만 간다. 이게 원래는 갈놈은 간다 의미인데 어쨌든 갈론만 간다. 가는 놈이 더 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미국은 눈에 띄게 엄청나게 높죠. 이건 이제 팡이라고 해서 뭐 구글, 뭐 아마존, 애플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트렌드는 비슷비슷하잖아요. 가는 놈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서 너무 고품이다, 너무 버블이다, 고평가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시대는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 내에서만 봐도 보시면은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PER이 높은 애들이 더 성장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그런 애들 중심으로도 많이 올랐었죠. 요때는 뭐냐면 우리 IT 버블 때 이때 성장주가 엄청나게 이제 이런 게 거품이죠. 이게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이게 비슷한 그 앞에 그래프 보시면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뛰어오른 수준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거품이지 지금 수준의 거품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걸러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PER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그 정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PER 격차가 벌어지는 정도가 작년 8월 기점으로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벌어지는 그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PER이 높은 애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애들이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업종별로 수급 강도나 수익률로 한번 볼게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대부분 다 팔고 나갔잖아요. 개인들이 끌어올린 장입니다. 연초 이후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개인들이 다 끌어올렸는데 그 중에서 이 기관은 대부분 다 연기금이죠. 연기금 참 마음 아파요. 연기금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증시 지금 3,300 이상 갔을 거예요. 근데 연기금이 지금 열심히 파는데 나라에서 별말 안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좀 찍어 누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 음모론적 관점에서는 4월 달에 그 선거 있죠. 그 선거 앞두고서 증시를 확 끌어올리려고 지금 누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은 좀 팔긴 했지만 기관보단 덜 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에너지나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거 대부분 다 외국인들도 팔았어요. 지금 순매도 쪽입니다. 근데 어디 갔냐? 요 디스플레이가 좀 굉장히 제가 아직 이쪽은 공부를 못했는데 디스플레이 쪽이 숫자가 상당히 좋게 나와요. 뒤쪽에서 볼 때도. 그래서 요거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있는 거는 화학,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쪽은 성장세가 좋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 있겠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은행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보시면 이런 쪽은 은행 같은 경우는요. 은행이랑 증권 이런 쪽은 좀 안전한 업종들이에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리스크를 감지하기 싫어서 이런 애들에 조금 더 수급은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연초 이후의 수익률은 뭐 에너지는 워낙에 좀 심각하게 좀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보시면은 요 GS랑 SO일 한번 볼게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 최저점이거든요. GS는 9월달에 보시면 코로나 최저점보다 더 내려갔어요. 그리고 SO일도 뭐 거의 뭐 10월달에 코로나 최저점 비슷한 부분까지 왔던 이런 애들이니까 연초에 GS는 못 올라갔네요. 아직도 못 갔네요. SO일은 연초 대비해서 이 정도까지 좀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봤듯이 이제 수익률 봤을 때는 연초 대비해서 에너지 쪽이 좀 괜찮았다. 제가 SO일만 보여드렸지만 에너지는 뭐 다른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 쪽은 뭐 현대차, 기아차 이런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이런 순이다. 그 중에서 특히 디스플레이는 수급이 괜찮아 보인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고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이거 그냥 이 리포트에서 한번 직접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근데 이제 하락폭이 컸던 만큼 에너지는 상승폭이 컸다 뭐 이런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그래프예요. 네, 영업이익 전망치 변화율 이걸 한번 볼게요. 디스플레이가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았었나 봐요. 그 기저효과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기저효과. 이게 예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존 게 너무 안 좋아서 기존 게 너무 낮아서 그것 때문에 이번 게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걸 이제 기저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향도 좀 디스플레이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개선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선업도 뭐 같은 이치고요. 예, 뭐 그런 거 그냥 좀 말씀드리려고 건데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잖아요. 이거는 전망치의 변화율. 실제 숫자 찍힌 거의 변화율이 아니고 실제 예상한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 좋아질 것 같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3개월 전 예측치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앞쪽에 있는 애들은.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어디 가나 상위권에 껴있죠. 코스피보다 더 높은 애들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 그래프가 이제 제일 말씀드리기 좋아요. 이 그래프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X축은 여기로 가면 갈수록 돈을 더 잘 벌어올 것 같다는 애들이에요. 순이익 변화율이니까. 그리고 이 Y축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PER이 높아졌다는 얘기니까 PER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X축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거고요. Y축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거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살펴볼게요. 그럼 결국 얘네가 제일 좋다는 얘기냐 이렇게 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증권, 보험 이런 쪽은요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좀 PER이 좀 낮게 책정이 되는 애들이에요. 이런 거 이제 좀 우리는 가치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벌어올 돈이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상승률도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과거 기준이랑 대비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PER이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좀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 PER이 조금 더 올라와서 이게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다른 애들, 뭐 화학이라든가 미디어나 뭐 이런 애들, IT 가전 이런 애들보다는 지금 주가 많이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거 뭐
굳이 입 아프게 말씀드릴 필요 있나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아요. 반도체가 너무 올라서 나 지금 살 종목이 없다, 무섭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그래프 보시면 반도체 물론 많이 올랐죠. 하지만 벌어올 돈 대비해서 많이 오른 게 절대 아닙니다. 벌어올 돈 대비해서 다른 애들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이런 애들까지. 그런 거 대비해서 반도체 절대 많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최근에 기간 조정 받으면서 주가가 다시 또 많이 내려왔어요. 그 반도체 쪽은 공부를 좀만 더 하셔가지고요. 제가 좋아하는 FSD도 그 중에 하나고요. FSD 종목 추천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전공정, 후공정, 여러 가지 좋은 회사들 많으니까 그런 거 잘 공부하시면 좋은 수익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이것도 한번 보고 갈게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건 세계 시장이고 신흥시장,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데가 신흥시장이에요. 이제 거기에는 한국, 대만 이런 데가 다 들어가 있고요.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수익률 6개월 대비해서 좋고 3개월 대비해서 거의 최정상급 수준인데요. 많이 올랐다고 보지만 이게 벌어오는 돈 대비해서는 절대 많이 오른 게 아니다 라고 지금까지 계속 제가 피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만 보고서 우리나라 너무 많이 올라서 거품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잘못된 겁니다. 대만도 아까 말씀드린 TSMC 반도체 슈퍼사이클 돌아오면서 반도체 강한 나라들은 벌어오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도 더 좋을 수밖에 없죠. 한국만큼 좋잖아요, 대만이. 하지만 절대 얘네도 거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벌어오는 돈이 그만큼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다. 이제 한 번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겨우실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PBR은 좀 잘 안 봐요. 왜 그러냐면 PBR은 좀 나라별로도 산정하는 기준이 좀 많이 다르고요. 이게 내 자산 대비해서 이제 갖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얘는 이제 PER은 벌어오는 돈, 그리고 얘는 내 자산, 그러니까 벌어오는 돈 대비, 그 다음에 얘는 자산 대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내 자산에 대해서 측정을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제회계 기준 따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제회계 기준이 무형자산에 조금 더 타이트해요. 무형자산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을 쓰는데 무형자산 쪽에다 쓰면요.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자산으로 잡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기계 설비 같은 걸 샀다. 이런 그건 당연히 유형자산이니까 자산으로 잡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1원이고 주가가 2원이에요. 그러면 PBR은 2겠죠? 근데 내가 1원을 더 썼어요. 예를 들어서 1원을 써서 무형자산을 사면요. 비용 처리가 돼서 요 1이라는 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PBR은 똑같이 2예요. 근데 유형자산을 사면요. 요 1이 그 1원 산 게 요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BR이 1로 줄어들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무형자산이 조금 더 가치 창출하는 그게 더 높잖아요. 업사이드가. 무형자산일수록 IT나 이런 쪽에서 무형자산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게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데 PBR은 이런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무형자산을 사게 되면은 비용 처리가 되면서 PBR은 오히려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유형자산을 사면 PBR이 더 낮은 수준, 저평가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PBR은 저는 주가 평가할 때 안 봅니다. 조금 의미가 이제 퇴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PER로 보시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 전혀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상대평가로 보셔도 원래 이제 낮았던 애들은 원래 낮았으니까 우리 지금도 낮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상대평가로 보셔도 절대 우리나라가 얘네 다른 나라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신흥시장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죠. 2020년에는 PER이 비슷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더 못 올랐죠. 1년 거 땡겨온 전망치 땡겨온 걸로 비교해보면 그 차이 또 보이죠. 우리나라가 절대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는 배당은 잘 안 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배당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주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정도는 좀 귀엽게 봐주고 넘어가 주셨으면 해요. 국가별 어닝스, 벌어오는 돈. 보시면 EPS 증가율이 우리나라 압도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는 2020년도에 너무 망해서 성장률이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 것 뿐이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최상급이죠. 우리나라랑 대만, 반도체 그 영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EPS 증가율이 너무너무 좋죠. 장기 성장률까지도 좋고. 숫자 기반으로 보셔도 절대 말씀 안 드리기로 했는데 또 말씀드리네요. 숫자 기반으로 봐도 절대 우리는 고평가 버블이 아니다.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네. 얘네들이 예측을 너무 보수적으로 한 거예요. EPS 순상향 회사 비율만 봐도 더 지금 안 그래도 실적 좋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따져보니까 예상 실적 더 올려야겠다 라는 회사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쵸?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그래프도 있으니까, 이런 표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런 좀 디테일한 내용,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디테일한 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코스피 3,500 수준이 과거랑 비교했을 때 절대 이제 거품이 아니다. 3,500까지는 똔똔 수준이다. 그래서 3,500 밑은 오히려 지금 못 올라준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리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것도 한번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명절 연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뭐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이제 이틀 정도 남았는데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서 다음 시장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부터는 우리나라도 키 맞추기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때 과연 기관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해서 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이제 4월 달에 선거를 앞두고서 2월 말, 한 3월 초 정도부터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온다. 혹은 더 타이트하게 3월 중순 이후부터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제 음모론이 맞다면 그러면 코스피는 정말 탄력받아서 크게 오를 거예요. 그리고 환율은 그 미국 부양책이 시행이 되면서 점점 내려갈 거고 외국인 자금도 들어올 겁니다. 그때 되면은 제 예상에는 코스피 3,500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저는 물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리포트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